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워싱턴 리포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 들어보는 시간이지요. 오늘도 이정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네. 대국민 연설을 했다면서요? 예. 원래 보통 미국 대통령들이 항상 연초에 연두교서를 발표를 하죠. 네. 신년 연설이라고도 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연말에 이런 기회를 내서 연설을 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 새벽에 연설한 건 조금 이례적일 수도 있는 연설이었어요. 그렇군요. 18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뭐 워낙에 다들 예상하시는 바대로 자화자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민심을 사실 가장 돌아서게 만드는 부분이 어느 거냐라고 말하면 단연코 미국 내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고물가입니다. 물가죠. 물가가 물가. 너무 많이 비싸졌고 예. 생활이 너무 어렵다. 뭐 모든 게 이제 경제에서 시작하니까요. 항상 표심이라는 건. 근데 이 연설에서는 이건 다 전임 바이든 정부 탓이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 11개월째 내가 엉망진창이었던 경제를 바로잡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다 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물가를 낮추는 중이다. 그리고 관세 정책으로 사상 최대 내가 18조 달러 투자 유치를 했고 그게 이제 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이런 걸 다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건 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관세 덕분이다. 이러면서 관세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 이민 정책에 관해서도 내 취임 이후에 이제 불법 이민자는 제로가 되었다. 최악의 국경 상황을 내가 물려받았지만 최고로 현재는 바꿔놨다. 이렇게 자화자찬성 연설을 길게 18분 동안 했습니다. 네, 자화자찬 더하기 이전 정권에 대한 비판. 공격. 예. 공격 비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물가가 오른 이유는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관세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본인은 이제 물가가 비싼 거는 이전 정권 때문이고 네. 그걸 내가 이런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지금 모아놨으니까 아마 이제 곧 이 돈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돈 많이 줄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례적으로 네. 좀 새해도 아닌데 예. 또 얼마 안 남았고 왜 성탄절을 앞두고 이 시점에 대국민 연설을 했을까? 왜 지금일까? 그렇죠.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이렇게 내가 자화자찬 엄청 미국 정치를 잘하고 있고라고 말은 하지만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 최신 여론조사는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나왔는데 예. 트럼프에 대한 경제정책 지지도는 응답자의 57%가 트럼프의 경제정책 운영 방식은 지지하지 않는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6%에 불과했는데 이 수치는 트럼프 1, 2기 정부 통틀어서 가장 최저치라고 합니다. 예. 가장 낮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직을 잘하고 있느냐? 이 답변도 잘하고 있다라고 한 사람은 38%, 잘하지 못한다고 한 사람은 54%.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현저히 낮은 거죠. 예. 본인이 대통령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지지도가 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지금 일단은 해가 바뀌기 전에 좀 잠재워야겠다. 특히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 모드로 해가 바뀌자마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갔다가는 좀 곤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연초가 되기 전에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조금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경제가 크게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돈 풀겠다. 그다음에 내가 경제적 부담 낮춰주겠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 건 집입니다. 모두에게 집. 가장 중요한 주거비. 요거 부담을 낮추겠다. 새해 초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 그다음에 올해 감세 정책을 여러 개 썼잖아요. 내년부터는 이 효과를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 내 가정에서 연간 최대 2만 달러, 우리 돈 3천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내년에 열릴 거다.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돼서 여러분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 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을 맞을 것이다. 환급.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해 바뀌기 전에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 돈 뿌리기. 그러니까 군 장병 145만 명에게는
전시 배당금이라는 이름의 특별 지급금을 예고를 했습니다. 1인당 1,776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26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지급이 완료될 일종의 뭐 거다. 연말 보너스 같은 걸 군인들한테 주겠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안에 1,600개 발전소를 만들어서 그럼 전기요금이 낮아질 거고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물가도 대폭 하락할 것이다. 이런 효과들을 내년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관세 효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한 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대충 계산해 보면 뭐 이건 연구소들의 관측이라서 조금씩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예, 뭐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한 가게당 120만 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걸 다 상쇄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금도 낮추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부담을 좀 잠재워줘서 이렇게 해서 내년 초부터는 여러분이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예. 그 물가가 올랐지만 네. 내가 관세 정책에서 모아둔 돈도 좀 있고 정부가 예,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돈을 좀 돌려줄 테니까 그렇습니다. 물가를 그 돈 주- 정도면 더 상쇄할 수 주겠- 있다. 그러니까 손해 본 것만큼 물가 오른 것만큼 보존해 주겠다. 예.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예, 예. 요거는 이제 내년 초에 여기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를 좀 예. 봐야겠다는 게 이제 미국 언론들의 예, 초점 맞춘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돈을 또 계속 푸는 거니까 또 돈 풀리면 물가가 또 올라가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의 뭐 실세로 불리는 사람이죠. 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네. 근데 이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비판을 해서 파문일고 있다면서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요. 누가 뭐래도 트럼프 최측근이자 문고리 권력 예.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우리 여러 명 수백 명 구금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이 갑자기 미국에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카운터파트 만나려고 간 겁니다. 예.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와일스 실장이 트럼프 그리고 지금 정부 고위직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나와서 아주 파장이 컸습니다. 예. 이 실은 매체가요. 베니티 페어라는 미국의 대중문화 월간지예요. 월간지. 예, 대중문화를 다루는 데인데 이런 시사적인 내용을 이 잡지가 많이 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와일스 실장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한 인터뷰를 종합해서 기사 2건을 게재했는데요. 내용이 좀 셉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 와일스 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알코올 중독자 같은 성격을 가졌다. 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한 근거는요. 와일스 실장의 부친이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아, 우리 그래요? 아버지랑 비슷하더라. 아. 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침없는 성격은 좀 이상하다. 트럼프 그다음- 대통령만큼이나 아주 거칠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네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이건 설익은 정책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이 지금 여기고 있는 정책인데. 그렇죠. 예, 예.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이 정책은 정리되지 않은 걸 그대로 시행한 거에 가깝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강세가 예상보다도 훨씬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관세 정책을 사랑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은 되겠지만 이 관세 정책을 정해놓고 정부에서 끼워 맞추기를 하려는 지금 시도들이 여러 개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럼 제대로 끼워 맞춰질지 각종 정책들이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는 게 와일스 실장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벤스 부통령. 벤스 부통령은 못 믿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벤스 부통령이 과거에 이제 의원 시절 그보다 더 전인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비판자였습니다. 원래는. 그러다가 옹호자로 확 돌아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상원의원 선거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변신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2028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점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차기. 예. 그리고 트럼프 측근 또 한 명 얘기 드리자면 잠깐 트럼프 정부에서 일했던 일론 머스크 예. 테슬라 CEO. 예.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공공연한 케타민 사용자다. 케타민 마약이죠. 예. 그러면서 천재들이 늘 그렇듯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머스크가 이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정책들을 이제 예. 진행을 했잖아요.
머스크가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지원하는 국제개발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USAID라고 하는데 이 USAID의 예산을 삭감해서 전 세계에서 이 예방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우리는 경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부에 있는 이 고위급 관료들 그다음에 측근들을 막 비판을 해놓은 거예요. 예. 이 내용이 터지니까 와일스 실장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SNS에 이 공개된 기사 다 악의적인 기사고 아. 중요 맥락이 무시됐고 상당 부분 누락됐고 나한테 부정적인 서사를 더 씌우기 위해서 쓰여진 기사다. 왜곡된 기사다. 예,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걸 다 백악관에서 봤을 텐데 백악관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와일스 실장을 전폭 지지한다고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항상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요 기사를 이제 나왔으면 예. 이걸 갖고 트럼프 이제 정부 내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당장 와일스 실장의 어떤 지금 지위를 예. 흔들 수 있을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네. 진짜 좀 과장 증폭된 면이 있는지. 예. 왜 또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또 그 중요한 인물들을 비판을 또 왜 했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단 의문이 드는 바깥에다 이런 부분이긴 얘기가 하네요. 나간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굉장히 정부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근데 상당히 좀 내용이 되잖아요. 구체적이어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네. 예, 그냥 또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사할 거예요. 아무튼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런 이제 언론 쪽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BBC 네. 공영방송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면서요? 이게 지금 BBC하고는 문제가 작년 10월 말에 이제 미국 대선 전이잖아요. 이때는. 예? 이때 내놓은 프로그램이 지금 문제가 돼서 트럼프 정부하고 BBC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BBC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파노라마라는 파노라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BBC의 대표 다큐이자 BBC가 자랑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근데 이 파노라마가 작년 10월 말에 어떤 방송을 내냐면 2021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때 이제 그 의회.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대선이 끝났을 때 예. 그때 의회에 난입했던 그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회 난입이 이뤄진 날 했던 연설 내용을 짧게 12초짜리 방송을 했는데 요 12초짜리 연설이 50분 이상 간격을 두고 한 말인데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약간 말하자면 짜깁기가 됐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악마의 편집, 악의적인 편집이다 예.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폭동을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비치게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했다. 중간 맥락을 다 빼고 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지적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발견해서 한 지적은 아니었고요. 예. BBC의 자체 보고서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아, BBC 자체적으로. 예. 그런데 그쪽에서 뭐 또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걸 또 뭐라 그럽니까? 네. 이렇게 이제 스크리닝을 다 하니까. 예. 저희도 뭐 우리도 심의실 하죠. 이런 데서 예. KBS도 KBS도 합니다. 하잖아요. 심의합니다. 예. 예. 그렇게 지적이 된 내용이었는데 예. 이게 영국 다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거예요. 아, 이 내용이. 예. 그러면서 BBC가 결국 오류를 인정을 했고요. 아, 그래요? BBC 사장하고 보도국장이 이것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그래요. 예, 큰 꽤 건이었어요. 컸네요. 예. 미국에선 이걸 몰랐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한 거예요. 그래서 BBC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그러니까 미국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 명예훼손 소송을 예. 총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 규모.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네요. 돈이잖아요. 예. 한 언론사가 부담하기에는. 그런데 그렇죠. 보통은 미국 언론사에도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걸 때 요 정도 돈을 겁니다.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한 우리 돈 14조 원에서 21조 원. 요 정도 규모를 항상 겁니다. 그런데 이제 BBC는 미국 입장에서는 외신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내 언론사들과 좀 다릅니다. BBC가 이렇게 되니까 나 이거 못 낸다. 이게 그럴 일이냐라고 난 끝까지 방어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BBC에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어요. 일단 왜 끝까지 우리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미국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예, 소송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본 거예요. 관할권과 악의성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소송을 냈는데
자, 그러면 이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이 플로리다 지역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노출돼서 트럼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건지 증명을 해라. 그런데 이 파노라마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볼 수는 있어요. 유튜브로. VPN 우회해서. 그 VPN 우회해서 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원래는. 예. 그거를 그러면 인정해주고 이게 미국의 시청자들에게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BBC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상영이 안 됐는데.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악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야. 이거 12초짜리잖아. 불과. 그냥 짧게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BBC가 지금 트럼프 그 정부하고 이 명예훼손 소송이 세게 붙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BBC에서도 이거 14도짜리가 소송에 걸린다니까 예. 조심해야겠다는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사실은 참. 이 소송이 약간 예. 좀 주목을 받은 이유도 미국 언론사만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였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소송들 그다음에 각종 이렇게 언론에 대한 언론과의 전쟁 이런 거는 미국 언론들을 상대로 한 거였군요. 예. 근데 지금은 BBC는 영국 언론이니까 예.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뭐 치욕의 전당이라는 걸 만들었다는데 네. 이게 뭐 언론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서요? 약간 이렇게 소위 지지자들에게는 좀 속된 말로 좌표 찍기 좋은 예.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트럼프 예. 대통령이 최근에. 예.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들의 언론사명, 기자명, 그다음 기사 내용을 거기다 적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을 공개 저격하는 말하자면 블랙리스트 같은 사이트예요. 이름이 그 치욕의 전당이고요. 네. 이 웹사이트 내에 미디어 범죄자라고 하는 화면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론을 호도하거나 편향돼 있거나 폭로적인 언론을 여기다 적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난주 경우에 이제 미디어 범죄자로 지목이 된 언론은 이 미군이 작년 9월에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을 해놓고 이 격침이 됐잖아요. 선박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두 명을 2차 공격해서 제거를 했는데 예. 이게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었다. 이런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가 썼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사를 놓고 이걸 미디어 이제 범죄자 사이트에 올렸어요. 백악관에서. 예. 우리는 마약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군 제독이 명령해서 이루어진 군의 작전이니까 이거는 법에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왜 비판하는 거지? 이거는 미국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그런 기사야. 그러니까 미디어 범죄자.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권리, 비판할 권리를 정부가 침해하고 공격하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주로 많이 주장을 하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 2차 공격해서 이 살아남은 두 명을 죽인 이거는 전쟁 범죄의 어떤 교범에 어긋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을 생각하지 않은 어떤 조치다라고 야당에서 비판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는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불만이고 예. 이걸 워싱턴 포스트는 우린 정당하게 비판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기본적으로 웬만한 언론 보도는 다 자기들한테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뭐 몇몇 이제 친한 언론사가 있죠. 폭스뉴스. 폭스. 근데 나머지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많은 좀 거대 언론사가 진보적 성향에 가깝고 그래서 나를 근거 없이 공격하고 있다. 너무 많은 허위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우리가 모두 파악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지어 백악관이 우리가 이거 도저히 너무 많아서 다 파악을 못하겠으니까 국민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이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를 자기들에게 제보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됐습니다. 예. 아, 그러면서 이제 미국 언론사들하고는 실제로 지금 소송전을 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붙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방송사들이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명예훼손 소송을 막 걸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액수가 크잖아요. 아까 몇십 조에 달하는 우리 돈으로는 그 정도의 금액이니까 게다가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래요? ABC 방송, CBS 방송 이런 데들은 한 1,500~600만 달러, 우리 돈 한 200억 원? 이 정도 돈을 주고 적지 않은 합의를 돈인데. 했습니다. 적지 않은 실제로? 돈이죠. 예, 합의를 했습니다. 예. 신문사들 몇 군데는 버티고 있어요.
뉴욕 타임스, 네.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데 100억 달러, 150억 달러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인데 예. 이 두 언론사는 뭘로 걸려 있냐면 저희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던 앱스타인 리스트 관련해서 아. 예, 그 기사를 썼다가 예. 명예훼손 소송에 걸렸습니다. 이런 트럼프 정부의 사실은 어떤 행보는 네. 굉장히 미국의 뭐 어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뭐 예전 트럼프 일기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은 예. 언론의 자유가 뭐 수정헌법에 명시돼 있는 미국에서는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전임 바이든 정부 때랑 많이 비교가 돼요. 사실 뭐 바이든 정부가 뭐 여러 가지로 뭐 비난도 많이 받지만 당시에 구박을 받던 언론사는 폭스뉴스였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친한 반대니까. 예, 반대니까 뭐 폭스뉴스는 보수 언론사로도 불리고 극우 언론사로도 불리는데 예. 이제 요거는 제가 워싱턴 DC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이라서 잠깐 소개를 드려보자면 예. 이 폭스뉴스에 백악관 오래 출입한 기자가 있어요. 예. 87년생 예, 이제 키가 큰 기자가 있는데 이름이 피터 두시 기자라고 합니다. 예. 이 기자가 백악관 브리핑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질문을 매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백악관 대변인을 상대로 뭐 백악관 내부에서 있었던 여러 개 일이 기사화가 많이 되잖아요. 네. 뭐 자기들끼리 싸웠다 이런 것도 기사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질문을 백악관은 매일 브리핑하니까요. 거의. 예.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백악관 분들은 정말로 지금 다 정신이 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막 했습니다. 예. 이 피터 두시 기자가 뭘로 유명한 기자냐면요. 2021년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UFO 관련한 질문을 해서 예, 미국 기자들 이런 황당한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것도 예.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 한국 대통령이 서 있는데 예. 그런 질문을 막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백악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질문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2022년에 이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또 비꼬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욕을 했습니다. 기자를. 예. 뭐 멍청한 뭐 개 뭐 네. 이런 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방송에 나간 거예요. 기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한참 언론에 기사화가 되고 이틀 뒤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어요. 네, 미안하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끝났을 때 폭스뉴스의 이 기자하고 백악관 대변인하고 맨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둘이 커플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이 둘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폭스뉴스 기자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무리 이상한 질문을 해도 어쨌든 나한테 질문하라고 지명을 해주더라. 백악관 대변인이.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도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났어요. 좀 화기애애하게 끝났네요. 예. 이거는 뭐 사실은 미국의 보수 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또 보수 진보 정보를 막론하고 모든 이 정부가 끝날 때 훈훈하게 항상 나를 비판해준 언론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그 전에 언론관과 소송을 굉장히 제기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다른 언론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차이가 많군요. 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